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장의 짜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콧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콧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자, 어느새 가을이 왔다 해서 왔다 뭡니까? 서술어. 가을이 주어. 어느샌 뭘까요? 가을이 왔다를 꾸며주는 부사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났죠. 그래서 혼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해보겠습니다. 모였다 서술어. 사람들이 주어, 운동장에. 자,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끼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다. 뜯는다. 서술어. 토끼가 주어, 풀을 뭘까요? 그렇죠. 을을 목적격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들판에서 역시 부사어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난다가 서술어. 그러면 우리가 용 난다라고 했는데 뭔가 생략된 형태 같죠? 용이 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주격조사인 이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요것은 주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천에서 역시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떨어진다 서술어. 나무에서 나무에서 먼저 해볼까요? 나무에서 어디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얘도 부사어겠죠? 원숭이도 주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는 주체가 원숭이니까요. 여기 원숭이 가라고 바꾸어 써도 괜찮겠죠? 도가 붙었지만 우린 이게 주어라는 걸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 나타나고 판별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보어가 들어간 것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 되다, 아니다가 올 때,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서술어 자리에 되다의 활용형이 왔고요. 주어가 뭘까요? 물이죠. 그러면은 얼음이는 뭔가요? 우리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 중에 주어가 아닌 게 보어라고 했으니까 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서술어, 나는 주어. 그래서 학생이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서술절이랑 많이 헷갈리세요. 이따가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토끼가 앞발이 짧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앞발이 짧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비슷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토끼가 앞발이 짧다 같은 경우에는 앞발이 짧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가 또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앞발이 짧다 전체를 서술어로 갖게 되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겹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겹문장 우리가 아직 많이 보지 않았지만 이미 좀 보셔서 알 거예요. 뭐 대충 하나만 보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승원이는 개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 겹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혼문장과 겹문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했었습니다. 혼문장의 특징으로는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의미가 분산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혼문장은 긴박한 중개 상황에서 막 이런 긴박한 중개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겹문장은 문장의 의미 관계가 긴밀합니다. 아무래도 그 혼문장을 이어서 한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긴밀하겠어요. 문장이 길어서 의미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중요한 신문기사 같은 글에는 겹문장을 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겹문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문장은 여러분이 일단은 항목을 좀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들도 각각 나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시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는 겹문장에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주로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등의 의미 관계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난다. 이게 일단 겹문장인 걸 아시려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파도가 친다. 그쵸? 주어 서술어. 파도가 친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매기가 난다. 역시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이건 너무 조금 세부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그 이어진 두 문장이 대등합니다. 자, 대등하다 보니까 뭐 파도가 친다, 갈매기가 난다. 대등한 거예요. 대등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갈매기가 날고 파도가 친다 라고 해도 큰 그런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자, 비가 왔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죠. 근데 또 볼게요.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우리는 연기했다. 주어, 서술어 관계죠. 우리는 연기했다. 근데 뭘 연기했어요? 자, 목적어. 네. 그런데 이 목적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나타났다는 게 중요하죠. 또 그래서 겹문장이고.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라고 했는데 이 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요. 이걸 한번 똑같은 연결 어미, 자 이런 것들을 연결 어미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같은 연결 어미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자, 의미가 어떻습니까? 아까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난다는 갈매기가 날고 파도가 친다고 해도 이 풍경이 똑같이 그려지죠. 갈매기가 날고 파도가 치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등대도 있고요. 바다예요. 네. 똑같아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소풍을 연기한 거랑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온 거는 너무 달라요. 일단 이건 말 자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장들 사이에서 말이 됐다 하더라도 의미가 확연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대등과 종속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는 이런 의미 관계들이 있고 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주로 원인, 조건, 목적, 양보 이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각 연결 어미들, 고, 지만, 든지, 혹은 또 원인, 여기서는 뭐뭐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러, 올지라도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면 또 구분을 하기가 좋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우리 사례를
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다. 자, 이 문장은요,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이 목적어고요. 두 사람이 따지고 보면 두 사람 요거 관형어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그걸 다 따져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얘가 손을 잡는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죠. 그쵸? 손을 잡는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죠. 또 있어요. 두 사람이 걷는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관계들이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이 걷는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걷는다. 사실 이게 그냥 이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이 고가 쓰여서 이어진 건데 이 고가 쓰여서 이어진 거죠. 고가 쓰여서 이어진 거죠. 여기도 고가 쓰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가 겹치니까 그쵸? 주어가 겹치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두 사람이 걷는다 라고 하면 좀 너무 겹치니까 요거를 생략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어미 다시금 고 쓰인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는 좀 쉽죠?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고 버섯도 있어. 여긴 연결어미가 두 개나 쓰였네요. 고 두 개나 쓰였어요. 자, 보면은 당근도 있고 이거는 당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죠. 관계 당근이 있다. 감자도 있다. 주어 서술어 관계. 버섯도 있다. 주어 서술어 관계.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3번 나타나기 때문에 견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 고로 이어져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 바꿔볼게요. 버섯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당근도 있어. 괜찮죠? 이렇게 순서 바꿔도 크게 의미 차이가 없는 게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가 나오네요.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익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슬이가 시를 썼고 볼게요. 내가 시를 썼고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다. 이거 앞뒤 바꿔볼게요. 일단 내가 썼다 주어 서술어, 예슬이가 그렸다 주어 서술어. 괜찮죠? 우리 그냥 공부하듯이 하나만 더 보시면 을을 목적격 조사, 그래서 목적어, 시를 목적어, 그림을 목적어. 이거 앞뒤 순서 바꿔보겠습니다. 예슬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시를 썼다. 괜찮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이번에도 고 쓰였습니다.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졌을 때 고를 씁니다. 산은 높고 물은 맑다. 이제 괜찮을까요? 주어 서술어 괜찮죠? 이어져 있습니다. 물은 맑고 산은 높다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지문이었어요. 기억하세요? 폭포와 분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요. 길게 있는데 다 대등하게 이어진 그런 문장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포수는 자연의 물이다. 자연의 물이요. 그리고 분수는 문명의 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 서술어 관계, 주어, 서술어 관계 나타나고요. 여기는 고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가져왔어요. 이요도 쓰입니다. 이요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건 우리 학습 활동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목적어에 대해서 을을 위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현재 하시는 수준에서는 을을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긴 하는데 볼게요. 새가 뭔가를 들어요. 주어 서술어 관계. 쥐가 들어요. 주어 서술어 관계. 듣는다 서술어고요. 듣는 주체가 쥐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예요. 근데 이게 은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 은는 보조사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이 가로 바꿔볼게요. 낱말 이 새가 듣고 말이 안 돼요. 혹시 낱말 을로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목적격 주사인 을. 낱말 을 새가 듣고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이 돼요. 순서로 바꿔보면 더 말이 돼요. 새가 낱말을 듣고. 괜찮죠? 네, 그래서 자, 요거 목적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 중에 나열의 의미 관계를 지닌 것들 한 번에 모아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조에서 쓰인 연결 어미는 바로 지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 관계에 따라서 매우 유사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같은 거죠. 같은 이런 연결 어미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대조는 지만을 씁니다. 지만. 그 다음에 지만 을 씁니다. 예, 보도록 할게요. 자, 산은 높지만 물은 맑다. 우리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물은 맑지만 산은 높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대조이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내가 시를 썼지만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다.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지만 내가 시를 썼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승원이는 개를 좋아한다. 여기서 일단 나는 좋아한다. 승원이는 좋아한다. 주어 서술어 관계 두 번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들어가 있고요. 승원이는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날씨가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가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선택은 교과서에 예문이 없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 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든지입니다. 든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든지 철수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 가든지 철수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철수가 가든지 네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쓰인 주요 연결 어미들이 결국은 여기 나열하는 의미의 고, 그쵸? 연결 어미 고. 그 다음에 여기 지만. 그리고 여기 든지. 요런 것들이 쓰였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비가 와서라는 거 여기 원인이에요. 비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가 와서 소풍을 연기한 거예요. 여기도 있네.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다. 하늘이 맑은 게 원인이 되어줘서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결과가. 그쵸? 원인과 결과. 자, 혜원이가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현석이가 뛰어서 발에 땀이 났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까마귀 날자 요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뭐뭐 해서 라는 거 우리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다. 하늘이 맑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기분이 좋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주어 서술어 관계. 그쵸? 이 두 혼문장이 이 뭐뭐 해서 나서로 이어져 있어요. 혜원이가 선물을 받아서 선물은 목적어예요. 혜원이가 받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활짝 웃었다. 이거는 활짝 웃었다 이게 아니고 잘못 썼는데 혜원이가 웃은 거죠. 혜원이가 웃었다인 거예요. 혜원이가 웃었다. 근데 어떻게 웃었냐? 활짝 웃었다. 활짝 웃었으니까 자, 웃은 거 꾸며주니까 부사어라는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아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바꿔볼게요.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이가 활짝 웃어서 선물을 받았다. 이거 괜찮나요? 혜원이가 써볼까요? 오랜만에. 혜원이가 활짝 웃어서 선물을 받았다. 이거 어때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활짝 웃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선물을 받았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선물을 받아서 웃은 거랑 활짝 웃어서 받은 거는 느낌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석이가 뛰어서 발에 땀이 났다. 혹은 하나 더 선생님이 쓰려고 하다가 못 썼네요. 아니네요. 이건 여기 맞죠? 예, 현석이가 뛰어서 발에 땀이 났다. 맞습니다.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서 뛰었다. 이런 거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원인을 의미 관계로 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거 보시면은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에서 뭐뭐 해서 그런 거 많이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보겠습니다. 하늘이 맑으면 쓰이는 거죠. 자, 하늘이 맑으면 기분이 좋다. 볼게요. 하늘이 맑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만약 하늘이 맑으면 나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if, 영어 if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네, 조건의 의미 관계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하나 해보면 뭐 기분이 좋으면 하늘이 맑다. 아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면 사공이 많다. 아니죠? 그 다음에 승현이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간다. 뭐뭐 하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승현이가 도서관에 간다. 라는 문장이 일단 있을 수가 있겠죠. 승현이가 도서관에 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승현이가 공부를 한다. 승현이가 공부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주어 서술어 관계, 그 다음에 승현이가 도서관에 간다는 주어 서술어 관계. 두 혼문장이 지금 이어져 있는 거죠. 승현이가 주어가 두 번 나오니까 하나가 생략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할지라도 들어가 있어요. 뭐뭐 할지라도. 양보는 그 내용으로 사실 보는 건데 만약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계획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 만약 어떤 이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제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비가 온다와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이 두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견문장 중에 이어진 문장, 그 중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구분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는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는 문장. 자, 아는 문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밑줄, 그리고 이 문장마다 다 밑줄을 쳐놨어요. 이게 바로 안 긴 문장이에요. 네, 우리가 이 아는 문장 얘기할 때 여기서 보는 이런 뭐 명사, 절, 관형, 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런 절들이 바로 안 긴 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절이라는 표현은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자, 밑줄 쳤죠. 선생님이 쳐놨죠. 두 친구가 화해한다. 두 친구가 화해한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있죠. 시원이가 잠이 많다. 시원이가 많다. 잠이 많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그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들었다.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죠. 배낭을 맸다. 내가 읽었다. 그가 돌아왔다. 선물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굳었다. 굳었다. 땅이 굳었다죠. 여기 땅이 있죠. 땅이 굳었다. 소리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발에 땀이 난다. 발에 땀이 난다. 이것도 마음씨가 착하다. 앞발이 짧다. 아주 잘했다. 빵을 사러 가자. 바스락 거린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이 절들은 안긴 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얘기할 때 뭐냐면 어떤 이 혼문장이 문장 성분으로 다른 혼문장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 자, 나는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바란다가 있어요. 그럼 만약 이 두 친구가 화해하기라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바라세요? 나는 우리 통일을 바란다? 봄은 시 했으니까 나는 통일을 바란다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또 뭘 바래요? 나는 여기 아까 화해 있었으니까 화해를 바란다. 그냥 화해를 바란다.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넣어봤는데요. 표현을 통일, 화해 이런 거 품사가 뭐였죠? 통일, 화해 이런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명사였죠. 자, 그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명사 하나 들어오면 되는 자리에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 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명사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문장에서 명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네, 주어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지우다가 잠깐 놓쳤네요. 주어 서술어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주로 하죠. 그렇죠?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명사가 서술의 역할을 할 때는 서술적 조사 이다가 붙었을 때 뿐이죠. 자,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볼게요. 나는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목적격 조사 들어갔으니까 얘는 목적어로 쓰였죠?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는 거 명사죠. 그래서 얘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절의 특징이 또 있어요. 바로 어미입니다. 어미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기가 쓰였죠. 기가. 잘 봐두겠습니다. 화해하 기. 분홍색 잘 안 보이나요? 화해하 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원이가 잠이 많음을 알고 있다. 자, 이것도 역시 목적어로 쓰인 거네요.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인 그런 예시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고 있다. 서술어. 그러면은 우리는은 주어죠. 주어 서술어. 근데 이 주어 서술어가 자, 얘가 아는 거겠죠? 자, 목적어를 가져야만 해요. 전체 목적어를 얘가 가져야만 하는데 근데 이 목적어에 우리는 뭘 알고 있다. 사실 여기도 진실을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명사가 올 자리예요. 근데 여기 시원이가 잠이 많다라고 하면은 주어 그리고 잠이 많다니까 사실 여기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한 얘도 이제 주어잖아요. 많다 서술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어 서술어. 잠이 많음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시원이가 더 큰 주어 이렇게 해서 서술절이기도 한 건데 그게 이제 명사절이 이제
된 거죠. 명사절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자, 방금은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우리가 이 음을 통해서 얘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사절 아는 문장은 이런 기, 요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절과 부사절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품사나 문장 성분 공부할 때도 관형절과 부사절 같이 다 수식하는 친구들이라서 같이 봤었죠. 자, 관형절은 누구를 꾸며주죠? 그렇죠. 채연을 꾸며줄 겁니다. 부사절은 채연 빼고 나머지를 꾸며주겠죠? 채연을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주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달린다. 자, 주어 서술어 아이가 달린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바람개비를 든 아이예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바람개비를 든 아이예요. 자, 이거 아이가 달린다. 뭐 주어 서술어인 거는 아실 거고 여기서 아이가 채원이잖아요. 바람개비를 든이라는 자, 바람개비를 들었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 절이 아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이 안에서 관형절이라는 거죠. 관형절, 이 자체가 관형절이라는 거예요. 얘를 채원을 꾸미니까. 자, 그 다음에 배낭을 맨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여기서는 우리가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등산객이 어떤 등산객인가요? 배낭을 맨 등산객이죠. 등산객이죠. 그래서 등산객이 채원인데 이 채원을 배낭을 맨이 꾸며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뭐 모든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잖아요. 모든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이러면은 뭐 그냥 관형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배낭을 매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자, 그것은 책이다. 근데 어떤 책이에요? 내가 읽은 책이죠. 내가 읽은 책. 그래서 책을 꾸며주고 있는데 책이 보시다시피 또 채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관형절. 그 다음에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 그가 돌아왔다는 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소문을 꾸며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얘도 관형절입니다.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라는 또 본문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선물을 받은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 혜원인데 선물을 받은 혜원이인 거예요. 그래서 관형절. 그 다음에 요게 좀 진짜 중요하죠. 굳은 땅에 물이 갠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관형절인 거 명확하고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짚어보면은 여기는 지금 다 뭐 아이, 등산객 이렇게 꾸밈을 받는 것들이 다 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관형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땅, 체온이죠. 네, 구든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나요? 구든이 땅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가 관형 어쩌구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관형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혼문장 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굿은 볼게요. 여기 이 굿은의 기본형이 있나요? 무슨 얘기냐? 자, 굳다라는 기본형이 있죠? 그렇다는 건 얘는 용언이라는 겁니다. 용언이 이렇게 관형사형으로 활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주어가 지금 여기에 안 보이고 생략이 돼 있어도 얘 하나 자체로 물론 우리가 관형어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관형절이기도 합니다. 관형절이기도 해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어려울 거예요. 요 아래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헷갈리는 거 모아서 설명한 거 보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땅이 굳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한 문장이 땅이 굳었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땅에 뭐가 있겠어요? 땅에 물이 된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을 우리가 합친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만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이 굳은 땅에 물이 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굳은으로 바꿀 거잖아요. 땅을 꾸며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땅이 굳은 땅에 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해요? 주어가 겹쳤으니까 생략을 하죠. 생략을 했더니 굳은 땅에 물이 된다. 요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관형절이다.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에 반해 이제 부사절을 아는 문장 볼게요. 가랑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도 없이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나요? 내린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이웃을 도왔다. 자, 아무도 모르게가 이웃을 꾸며주고 있어요? 아니면 도왔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웃. 이상하죠? 아무도 모르게 도왔다 괜찮죠? 도왔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 네, 뛰었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마찬가지로 뛰었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던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와는 다르게 이들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것들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내린다, 뛰었다, 도왔다, 뛰었다. 자, 체언이 아니죠. 네, 주로 용언을 꾸미는 게 또 우리 부사였으니까 마침 용언을 꾸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사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없다, 소리도 없다 라는 그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형절과 부사절을 아는 문장에 주로 어떤 연결 어미가 활용이 되는지를 또 봐둘 필요가 있겠어요. 관형절에서는 우리가 이쯤 되면 여러분 많이 사실 아실 것 같은데 이 니은과 관련된 거, 든, 맨 비슷하잖아요. 읽음, 돌아왔다는, 선물을 받은, 굿은, 그쵸. 요런 것들이 쓰입니다. 니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부사절에서는 뭐뭐 없이,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요런 것들 잘 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형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래도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뭐 이런 것들 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진우는 마음씨가 착하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게 그냥 주어가 두 개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이중 주어문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중 주어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면은 착하다가 서술어죠. 착하다가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착한 거예요? 착한 거의 주체가 누구예요? 마음씨가 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어가 또 있는 거야. 자, 진우는 주어죠? 근데 이 주어가 갖는 서술어는 얘네 마음씨가 착하다 전체라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자, 왜 그럴까? 원래 같으면 그냥 진우는 뭐 멋지다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멋지다 이런 거. 그런데 이 멋지다 대신에 지금 여기가 서술어가 와야만 하는 자리잖아요. 서술어가 문장 성분 중 서술어가 와야만 하는 자리인데 얘가 서술어가 와야만 하는 자리에 그 문장 하나가 그대로 와버렸잖아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면서 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하기로 했죠. 여긴 서술어 자리니까 서술절.
토끼는 앞발이 짧다 보시겠습니다. 앞발이 짧다. 여기 짧다가 서술어. 앞발이가 주어죠. 주어 서술어 관계 있고요. 자, 또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 이래서 두 번 나타나죠. 그래서 서술자를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 게 보어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다 봤던 문장입니다. 그러면 되다, 아니다, 되다, 그리고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 중에 얘가 주어죠? 주어가 아닌 거 뭐라 그랬어요? 얘 보어죠? 이 형태를 좀 같이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랑 이 보어가 있는 문장을 헷갈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주어가 두 개인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주격조사와 복격조사가 형태가 같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주어가 두 개인 게 아니에요. 얘가 보어잖아요. 그래서 서술절 아는 문장이랑 구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구별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비슷해 보이니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용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 자, 인용절 아는 문장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방법이 달랐죠?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이 따옴표도 쓰고요. 온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라고를 써요. 인용격 조사 라고를 써요. 직접 인용은 라고를 쓰고 따옴표도 막 다 씁니다. 라고를 써요. 자, 선생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친구가 나에게 빵을 사러 가자 라고 말했다. 라고가 쓰입니다. 자, 그런데 간접 인용은 선생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따옴표를 안 쓰죠. 따옴표 안 쓰고요. 고라고 합니다. 고. 여기서는 고. 이게 이제 인용격 조사거든요. 인용격 조사.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를 쓰고요. 간접 인용에서는 고를 써요. 선생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했다. 고 말씀하셨다. 친구가 나에게 빵을 사러 가자. 고 말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랑잎이 솔잎한테 야, 너 바스락거려. 조용히 좀 해. 라고 한 거예요. 여기 밑줄을 제가 안 쳐놨는데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이 부분 요게 이제 고 들어갔고요. 간접 인용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좀 힘드시겠지만 좀 헷갈리시는 부분 조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목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해놨어요. 자, 아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반복해서 얘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절을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이라는 용어도 어려울까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동사,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관형어로 활용되어서 쓰여 있으면 그 자체로 관형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견문장에 해당하죠. 관형사가 쓰였으면 해당 없다. 라고 했습니다. 꽃이 예쁘다, 꽃이 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만들면 우리는 예쁜 꽃이 있다 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건 반대해도 되는 거예요. 예쁜 꽃이 있다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두 혼문장의 결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쁘는 사실 우리 용언들은 원래 서술어로 쓰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서술의 의미를 가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관형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굳은 땅에 물이 갠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건데요. 자, 굳은 땅에 물이 갠다. 땅이 굳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땅에 물이 갠다 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된 형태가 맞고 그냥 굳은 땅이라고만 해도 땅이 굳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절인 겁니다.
자, 참고로 모든 꽃이 예쁘다, 새 옷이 있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꽃이 예쁘다, 예쁘다, 서술어, 꽃이 주어. 그럼 모든이 뭡니까? 꽃을 꾸며주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꽃을 꾸며주고 있죠. 꽃은 꽃인데 모든 꽃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 뭘까요? 일단 관형어인데 얘가 관형절일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자, 우리 동사, 형용사인가요? 이 모든이 동사 아니면 형용사, 즉 용언인가요? 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모든 이 형태 우리가 이렇게 예쁜 이런 형태만 봤을 때 얘가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의 활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언들은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기본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쁜의 기본형은 뭔가요? 그렇죠. 예쁘다가 바로 기본형이죠. 그러면 모든에게는 기본형이 있나요? 모두 다? 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모든만 쓰는 게 아니라 모더서 뭐 이런 것도 다 써야 돼요. 모들 뭐 이런 거 써야 돼. 이거 안 되잖아.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언의 활용형이 아닌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형사고요. 얘는 얘 자체로 서술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꽃이 모두다? 꽃이 모두다? 이상하잖아요. 꽃이 예쁘다? 괜찮은데. 꽃이 예쁘다? 괜찮은데. 꽃이 모두다? 이상하잖아요. 땅이 굳다? 괜찮죠? 근데 옷이 새다. 이 new를 의미하는 새가 아니잖아요. 옷이 새다. 이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새 이런 건 관형사거든요. 이 관형사가 쓰여서 이렇게 새 옷이 있다. 얘 서술어, 옷이 주어 이렇게 옷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 이런 거는 혼문장이라는 거예요, 겹문장이라는 거예요? 얘네는 혼문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 얘네는 겹문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가 앞발이 짧다. 너무 방금 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린 내용이니까.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어 관계. 토끼가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어 관계. 자, 보어가 쓰인 혼문장. 나는 학생이 되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쓰였으면 그 앞에 있는 문장 성분 중에 자, 주어가 나는이죠. 주어가 아닌 것이 학생이죠. 주어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상으로는 한 번만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